지금부터 카드 수수료 관련 법규 및 정책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발표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지금 무엇을 위해서 모였습니까? 다들 아시다시피 카드 수수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이 카드 수수료 문제를 해결하려면 우리 상인들이 어느 깃발을 향해서 어떻게 달려가야 할지를 정해야 됩니다. 정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들이 카드 수수료에 대해서 그 정책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있으면 어떻게 제대로 방향을 잡을 수 있겠습니까? 다소 따분한 내용이 될 수도 있겠지만 한 40분가량 발표를 할 것입니다. 이 자리가 앞으로 카드 수수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이정표가 될 수도 있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 자리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하나하나 사명감을 가지고 집중하고 그래서 나중에 이어지는 소주도 토론에서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가지고 정말 우리 협회가, 우리 상인들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카드 수수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그 이정표를 세울 수 있도록 하였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가장 먼저 현재 카드 수수료의 현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드 가맹점은 크게 영세 가맹점, 중소 가맹점, 일반 가맹점, 그리고 대기업 가맹점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먼저 영세 가맹점은 연매출이 3억 이하인 가맹점에 해당합니다. 하루 매출로 따지면 82만원 이하의 매출입니다. 이들 영세 가맹점은 여성법에 의해 가지고 우대 수수료율 0.8% 이하로 적용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잘 모르고 계시는 분도 있을 건데 현재 영세 가맹점들은 신용카드 매출하고 그 다음에 현금용 수정 매출을 합해가지고 그 금액만큼 부가세에서 1.3% 세공제를 받고 있습니다. 음식, 숙박업 같은 경우에는 2.6% 세공제를 받습니다. 근데 단 조건이 있습니다. 업체당 연간 500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이 세공제가 2020년까지 시행하도록 되어 있고 그 이후는 아직 미정입니다. 아마 2020년쯤 되면 이 세공제를 연장할지 말지에 대한 논의가 다시 있을 것입니다. 근데 한 가지 짚어볼 때 연매출 10억 이하 업체만 이 세공제를 현재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매출이 10억이 넘어가면 이 세공제가 단독 10억도 받지를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상황을 종합해서 현재 영세 가맹점들이 카드 수수료 관련해가지고 받고 있는 실질적인 카드 수수료가 얼마인지 보니까 실질적으로 현재는 마이너스입니다. 왜냐하면 카드 수수료는 신용카드 매출액을 0.8% 지불하는데 세공제가 신용카드 플러스 현금 영수증 매출 해가지고 1.3% 받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마이너스 0.5% 이상이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물론 이 세공제가 없어지면 그냥 0.8% 수수료가 되겠죠. 이 세공제 부분은 현재 카드 수수료가 워낙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2020년 때도 또 연장을 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다음으로 중소가맹점은 연매출이 3억 초과 5억 이하인 가맹점에 해당됩니다. 하루 매출로 따지면 82만원에서 137만원 사이인데요. 이들 중소가맹점은 여정법에 의해 가지고 우대 수수료를 1.3% 이하로 적용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중소가맹점도 마찬가지로 신용카드 매출과 현금 영수증 매출을 1.3%를 부가세에서 세공제를 받고 있습니다. 이 세공제 받는 부분은 아까 영세 가맹점하고 똑같습니다. 똑같이 동일하게 업체당 연간 500만원 한도 내에서 2020년까지 지원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중소가맹점의 실질적인 현재 카드 수수료를 정리해보면 거의 제로 수수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연매출이 중소가맹점 최고 매출이 5억이고 그 다음에 신용카드가 77%라고 가정할 때에 세공제가 5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중소가맹점 같은 경우에는 거의 매출의 대부분 전부를 세액공제를 받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실질적으로 신용카드 매출은 1.3% 수수료를 내는데 거기다가 현금 영수증 매출까지 플러스해서 세액공제를 받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제로 아니면 마이너스라고 약간 마이너스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것도 물론 이 세액공제가 계속된다는 전제하에서 일 것입니다. 다음으로 일반 가맹점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일반 가맹점하고 못 받는 일반 가맹점으로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일반 가맹점은 연매출이 10억 이하입니다. 그러니까 5억 초과 10억 이하인 가맹점이 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일반 가맹점인데 하루 매출로 따지면 한 137만원에서 247만원 사이입니다. 이들 일반 가맹점은 대부분 2.5%의 건전한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예전법에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수수료를 해가지고 수수료 차별하면 안 된다는 그런 예전법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대부분 2.5%의 근접한 수수료를 지급받고 있습니다. 근데 그래도 이들 일반 가맹점은 그래도 위헌받을 수 있는 게 현재는 이 세액공제를 받고 있기 때문에 세액공제는 아까도 똑같습니다. 업체당 연간 500만원 한도 내에서 2020년까지 이렇게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은 낫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들 일반 가맹점의 실질적인 카드 수수료를 정리해보면 대략 1에서 1.8% 정도 됩니다. 이거는 이제 매출에 따라서 매출이 5억이냐 10억이 5억 넘어가고 나면 세액공제를 못 받습니다. 그 금액이. 그렇기 때문에 1에서 1.8% 정도 된다고 보면 됩니다. 거의 10억쯤 되면 1.8쪽에 가깝게 수렴하고 매출이 작으면 작을수록 1%에 가깝게 수렴한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제 다음은 연매출이 10억이 넘어가는 일반 가맹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물론 이들은 대부분 2.5%의 근접한 수수료를 내고 있습니다. 세액공제도 없습니다. 그리고 예전법에 가맹점들끼리 단체 설립할 수 있는 권한도 없고 카드 수수료를 협상할 수 있는 권한도 없습니다. 물론 실질적 카드 수수료는 2.5%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현재 법정 최고 카드 수수료가 2.5%인데 카드사에서 일방적으로 책정해가지고 통보해도 이들 일반 가맹점은 어디 하소연할 때도 없습니다. 명백한 카드 수수료 관련해서는 어림에도 불구하고 여정법에서는 이들을 갑질의 주체로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법규편에서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기업 가맹점입니다. 이 대기업 가맹점은 대기업이 운영하는 마트나 백화점 같은 대형 유통업체를 이야기합니다. 이들 대기업 가맹점은 여정법에 의해 가지고 원래 여정법의 일반 가맹점하고 동일한 대우를 받아야 되지만은 실질적으로 이들은 규모를 통한 갑질을 통해서 평균 수수율이 1.39%를 적용받고 있습니다. 이 1.39%는 2017년도 국감에 제출된 자료를 참고한 겁니다. 알고 계시다시피 코스트코의 경우에는 0.7%를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은 이 대기업 가맹점에는 카드사가 막대한 마케팅비를 지출하고 있다는 겁니다. 카드사 마케팅비의 대부분을 이 대기업 가맹점에 쓴다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 대기업 가맹점에서 소비자들이 이제 카드를 꺼내면 각종 포인트 적립이나 마일리지나 첨부 할인 이벤트 등 각종 지원들이 있습니다. 이런 카드사 비용의 51% 이상이 이 마케팅 비용으로 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케팅비는 대기업 가맹점에 지출하고 그 비용은 일반 가맹점에 고여를 빨아가지고 충당하는 게 현재 카드 수수료 체계의 현실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지원되는 마케팅비를 감안한 대기업의 실질적인 카드 수수료를 추산해 보니까 0.5%라는 그런 결론이 나왔습니다. 여정법을 통해 가지고 중소자영업자들의 수수료 협상권도 박탈하고 그래놓고 대기업 가맹들의 이런 갑질은 방치하고 있는 게 지금 현실입니다. 카드사의 대기업 가맹점에 대한 적자를 일반 가맹점이 수수료로 지금 충당하고 있는 게 지금 카드 수수료의 현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가맹점의 종류별로
카드 수수료의 현실을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 법이 어떻게 되어 있길래 이런 말도 안 되는 카드 수수료 체계가 형성되었고 그리고 유지될 수밖에 없는지 그 법을 갖다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드 수수료 정책의 근거와 기준이 되는 법은 여신전문금융법입니다. 길기 때문에 보통은 그냥 여전법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 법에서 우리들이 이 법이 상당히 내용도 많고 방대합니다. 그래서 뭐 일일이 알아볼 수는 없고 실질적으로 우리들이 꼭 알아내는 내용 몇 개만 발췌해가지고 잘못 제정되었다고 생각되는 법 위주로 몇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카드 수수료율과 관련된 그런 여전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전법 제18조 3항에 가맹점 수수료율의 차별 금지에 대한 조항이 나옵니다. 보시면은 1항에서 신용카드 업자는 신용카드 가맹점과의 가맹점 수수료율을 정함에 있어서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하며 부당하게 가맹점 수수료를 차별하여서는 안 된다. 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하며 부당하게 가맹점 수수료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어떻게 보면 약자인 우리들을 위해서 아주 잘 만든 근사한 법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정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바로 2항에 나옵니다. 2항에 보면은 가맹점 수수료를 정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고 명시해 놓고 그 시행령에 보면은 가맹점 수수료를 산정 시 준수해야 될 사항이 나옵니다. 그걸 한번 살펴보면 1항에 보시면은 신용카드 가맹점이 부담하는 것이 합당한 비용을만을 가맹점이 부담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용카드 가맹점이 부담하는 것이 합당한 비용 이걸 갖다가 갈로해가지고 적격 비용이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합리적인 법처럼 보입니다. 근데 이 적격 비용이라는 게 뭐냐면은 여기 보시면은 이게 지금 법에 나와 있는 적격 비용입니다. 카드사들이 지출하는 자금 조달 비용, 위험 관리 비용, 거래 승인 비용, 매입 정산 비용, 거기다가 마케팅 비용, 일반 관리비, 조정 비용까지 전부 다 집어넣어가지고 이거를 적격 비용이라고 이름을 짓고 그 적격 비용을 신용카드 가맹점이 부담하도록 그렇게 법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항에 보시면은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근거자료를 바탕으로 가맹점 수수료율을 정해야 한다. 이 근거자료가 뭡니까? 아까 적격 비용 보셨지요? 그 적격 비용이 다 카드사들이 지출하는 비용들입니다. 이 근거자료는 카드사들이 이렇게 지출이 되었다고 제출하는 그 근거자료입니다. 그거를 바탕으로 적격 비용이라는 걸 산정해 놓고 일방적으로 카드 수수료를 정한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 적격 비용을 산정할 때 이 적격 비용은 3년마다 한 번씩 그 위원회가 열립니다. 올해 연말에 한 번 또 열립니다. 3년째이기 때문에. 이 적격 비용 산정할 때 상임 대표는 아무도 못 들어갑니다. 카드사가 제출한 자료만 가지고 전문가들하고 뭐 금융위원회 사람들이 들어가서 심의를 하는데 카드사가 지출한 걸 딱 보고 이 정도면은 다 합당하다. 그래서 가맹점들한테 부과시키는 이 비용을 산정할 때 상임 대표는 못 들어갑니다. 못 들어가고 그들끼리 정해가지고 일방적으로 통보해가지고 우리 가맹점들한테 부과시키는 겁니다. 이게 여전법에서 말하는 공정하고 합리적이고 차별하지 아니한다는 카드 수수료율의 실체입니다. 사망에 보시면은 사망에는 중세 가맹점하고 중소 가맹점에는 우대 수수료를 적용한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은 1항에도 불구하고 이건 뭐냐면 아까 전에 제가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적격 비용을 가지고 가맹 수수료를 매겨야 된다 라고 1항에 나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영세한 중소 신용카드 가맹점에 대해서는 우대 수수료를 적용하여야 한다 해가지고 여기 아까 말씀드린 연간 매출 3억 이하는 0.8%, 3억에서 5억은 1.4% 이 규정이 지금 법으로 나와 있는 겁니다. 이건 아까 말씀드린 거니까 넘어가고 사항을 좀 유심히 봐야 되는데 사항을 읽어보시면은 여전법에서는 대형 신용카드 가맹점이 신용카드사에 갑질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게 사항입니다. 사항에 보시면은 대통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대형 신용카드 가맹점은 다음 행위를 하였으면 안 된다. 첫째, 신용카드 업자에게 부당하게 낮은 가맹점 수수료를 정할 것을 요구하는 행위. 그러니까 아까 1항에서 적격 비용을 통해서 선정된 그 비용보다 낮게 우리 가맹점 수수료를 낮춰달라라고 요구하는 것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신용카드 관련해가지고 보상금이나 사례금도 받았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좋은 법 같이 보입니다. 대형 큰 가맹점이 이렇게 갑질을 못하도록 만든 규정 같이 보이는데 문제가 뭐냐면 대통령으로 규모 이상 규모를 정해놨습니다. 대형 신용카드 가맹점이 어떤 것인지 여기 보시면은 시행령이 나와 있는데 직전 연도 1년 매출이 3억 원 초과하면은 대형 신용카드 가맹점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1년 매출이 3억 넘어가면은 대형 신용카드 가맹점으로 포함돼가지고 카드사에 갑질을 하면 안 되는 주체로 지금 여전법에 나와 있는 겁니다. 수수료 낮게 해달라 2.5% 카드사가 2.5% 이야기하면은 우리 수수료 낮춰달라고 이야기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이렇게 명시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전법에서는 연간 매출 3억 넘어가면은 신용카드사에 갑질하는 주체로 지금 그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자, 이상 카드 수수료율과 관련된 여전법을 살펴봤고 지금부터는 가맹점들의 단체 설립 및 수수료 협상을 위한 단체 교섭금과 관련된 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처럼 가맹점들이 이렇게 피해를 보고 있는데 이들이 이 피해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뭉치는 밖에 없습니다. 단체를 설립해가지고 노조처럼 노동조합처럼 단체를 설립해서 임금 협상을 하듯이 우리들도 가맹점 수수료를 협상할 수밖에 없는데 그 관련해서 여전법이 어떻게 나와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전법 제18조 2에 보면 가맹점 단체 설립에 대한 규정이 나와 있는데 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매출 규모에 해당하는 가맹점은 단체를 설립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단체를 설립할 수 있는 규모를 시행령에 보면은 첫 번째 소상공인이니까, 두 번째 연간 매출액이 2억 이하. 그러니까 1년 매출 2억보다 낮은 가맹점들만 단체를 설립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겁니다. 이게 아까 중에 연매출 3억 이상 넘어가면 갑질의 주체로 본다는 거하고 일맥상통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단체를 설립할 수 있는 권한은 연매출 2억 이하만 준다는 겁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여전법에 가맹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단체 설립은 2억 이하로만 제한해놓고 단체 교섭에 대한 권한은 아무것도 부여해놓지 않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지금부터 이제 카드 의무수막제 관련된 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전법 제19조에 가맹점의 준수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은 신용카드 가맹점은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결제를 거절하거나 신용카드 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 법이 전 세계에서 우리 한국만, 대한민국만 유일하게 남아있는 법입니다. 이 어처구니없는 한 줄의 법이 이토록 부당하고 말도 안 되는 카드 수수료 정책이 만들어지는 가장 큰 원인이 됩니다. 신용카드사는 이 법을 등에 업고
가맹점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갈로 밖으로 제외시킵니다. 완전 갑질의 대상이 되어버리는 거고, 카드사는 오직 소비자 유치에만 해당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방만하게 지출하고 마케팅도 바꿨습니다. 왜냐? 비용은 적격 비용을 통해서 가맹점한테 다 뜯어 넘길 수 있으니까. 우리나라처럼 마케팅비가 많이 지출되는, 그러니까 소비자가 카드를 썼을 때 혜택이 우리나라처럼 많은 곳이 없습니다. 이게 이제 법이 잘못됐기 때문이죠. 카드사들이 가맹점은 전혀 눈치 안 보고 오로지 소비자 유치하는 데만 허락이 돼가지고 지출도 마음대로 하고 막만하게 경영하고 그 다음에 마케팅도 엄청나게 쏟아붓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의무수납제로 인한 우리나라의 폐해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공공카드사 설립에 관련된 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부에서는 우리 상인들끼리 힘을 모아가지고 공공카드사 만들어가지고 한번 운영해보자라는 의견도 있기 때문에 카드사 설립 조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여정법 3조에 보면은 카드사 허가 등록에 관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은 신용카드업을 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제입니다. 하고 여정법 제5조에서 자본금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신용카드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시설 대업이나 할부 금융업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 틀린데 200억에서 400억 정도의 자본금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정법 제6조에서는 이 허가 등록 요건들이 이렇게 쫙 많이 나오는데 일일이 보는 건 어렵고 일단 간단하게 봐도 까다롭고 구체적인 허가 조건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걸 보면은 5항에 보시면은 부통령으로 정하는 재무 건전성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자는 허가를 안 내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대통령령 안으로 또 깊게 들어가 보면은 제가 보니까 대주주가 이 자본금의 3배의 자금 동원력이 있는지 그런 것도 심의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오전에 말씀드린 그 자본금도 보유하고 있을 것도 명시하고 있고 그 허가의 세부 요건도 대통령령으로 그렇게 여러 가지를 나와 있는데 시간 관계상 일일이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일단 상당히 까다롭고 힘든 요건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카드 수수료의 현실을 살펴보았고 그리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원인이 되었던 여정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들은 어떤 대안 정책을 요구해야 할까요? 크게 4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한창 그 중기부하고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중소상공인 페이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고 그 다음에 공공카드사 설립 그 다음에 3번째로 가맹점의 단체 설립 및 단체 교섭권에 대해서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카드 의무 수납제의 대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안 정책 첫 번째로 중소상공인 페이 정책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그 중기부와 서울시에서 적극 추진하면서 언론에 많이 노출되었기 때문에 다들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언론에서는 일명 스스로 제로 결제 서비스라고 그렇게 많이 공부합니다. 이런 결제 방식은 전 세계적으로 일단 많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발달되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신용카드가 의무 사용제이기 때문에 신용카드 사용률이 압도적으로 높기 때문에 사실 이 결제 수단이 시행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결제 수단이 전 세계적인 추세이기 때문에 시기의 문제이지 언젠가 우리나라도 정착할 제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 결제 수단의 서비스 개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용카드 같은 경우에는 소비자와 판매자 사이에 아시다시피 벤사와 카드사가 있습니다. 이 벤사와 카드사를 통해서 결제가 이루어지고 지금 잘못된 법으로 인해 가지고 이 과도하게 잘못된 카드 수수료가 책정돼 가지고 우리 중소상공인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그 대안으로 수수료를 낮추기 위해서 수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지금 만든 정책이 중소상공인 페이 결제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은 소비자하고 판매자 사이에 벤사, 카드사가 없습니다. 빼버리는 겁니다. 없다는 말은 아까 여정법 적용도 안 받는다는 겁니다. 그냥 단순하게 은행에서 소비자의 계좌에서 판매자의 계좌로 계좌 간 직접 결제를 해주는 방식입니다.
앱을 통해서 한다는 거거든요. 그 구현 방식을 한번 살펴보면은 소비자하고 판매자 사이에 이 페이 제도는 간편 결제 사업자하고 참여연원들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단체가 있는데 간편 결제 사업자가 누구를 의미하느냐면요.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는 네이버 페이, BC카드, 카카오톡, 페이코, 팀원 이런 데가 간편 결제 사업자들입니다. 이들 간편 결제 사업자들은 온라인에서는 이미 온라인 결제를 할 때 여기서 거의 장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부에서 이 제도를 시행을 하면서 이 간편 결제 사업자들이 온라인에만 하고 있고 오프라인으로 진출을 하고 싶어서 막 이러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오프라인은 워낙 우리나라는 신용카드가 강세기 때문에 진출할 엄두가 안 났습니다. 근데 카카오에서는 이미 시행을 시작하긴 했습니다. 카카오에서도 이 중소상공인 페이하고 상관없이 오프라인에서 이 간편결제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들어보신 분들은 있을 건데 정부에서는 이 간편결제 사업자들한테 자 우리가 문서 다 깔아줄 테니까 이 사업에 뛰어들어라. 문서를 다 깔아주고 대신에 정부가 요구하는 것은 수수료를 잡겠다는 겁니다. 자세한 좀 이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여는 시중에 굵직굵직한 은행들이 다 들어와 있습니다. 11개 은행이 현재 참여하기로 협약을 했고 앞으로 거의 모든 은행이 들어올 수밖에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구현 방식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소비자가 결제를 할 때 앱을 먼저 실행을 합니다. 앱, 자기 휴대폰으로 결제하는 겁니다. 앱을 실행하는데 뭘 하느냐? 아까 간편결제 사업자 앱입니다. 네이버를 하는 사람은 네이버 앱을 실행하는 거고 카카오 하는 사람은 카카오톡 앱을 실행하는 겁니다. 실행하면은 앞으로 이제 이 사업이 시행되면은 이들 간편결제 사업자들이 그 앱 안에 QR코드 있는 기능을 넣을 겁니다. 그러면 그 QR코드 버튼을 누르가지고 판매자 포스에 있는 QR코드 그거를 딱 대면은 인식이 딱 됩니다. 그리고 결제 버튼을 누르면은 카드 결제 사업자가 참여은행에 이 이체 요청 정보가 날아가고 순간적으로 소비자 계좌에서 판매자 계좌로 자동적으로 이체가 됩니다. 그리고 이체되었다는 정보가 은행에서 바로 판매자로 통보되는 겁니다. 이 세 가지 단계가 순간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중요한 게 수수료입니다. 과연 이 제도를 시행했을 때 수수료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사업도 어쩔 수 없이 수수료가 발생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그 은행끼리 계좌이체로 진행된다고 했는데 계좌이체하면 계좌이체 수수료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거 발생하고 그리고 아까 간편 결제 사업자들 네이버나 뭐 카카오 이런 사업자들도 시스템 구축하는 데 돈 들고 마케팅 하는 데 돈 들고 인건비 들고 재반 비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정부에서 이 사업을 시행하는 이유가 수수료를 잡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은행들하고 협약을 했습니다. 이체 수수료 제로 면제하기로 협약을 하고 이 간편결제 사업자들하고 협약을 했습니다. 수수료 면제 제로 하기로 협약서를 적었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정부에서는 그래놓고 언론 발표합니다. 제로 결제 수수료 정책을 뭐 언제부터 시행하겠다. 서울시는 뭐 내년부터 시행하고 이런 식으로 발표를 했는데 제가 이 정책 설명회에 갔다 왔습니다. 서울에서는 갔다 왔는데 발표할 때 정책 발표할 때 발표하는 워딩이 정확하게 이랬었습니다. 영세 중소 가맹점들에게 제로 결제 수수료를 적용하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일반 가맹점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관련 자료들을 다 뒤집어 보니까 일반 가맹점에 대한 페이 수수료는 지자체별로 다르게 적용한다고 조그맣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서울에서 하는 이 페이 사업은 서울시에서 결정하고 부산시에서 하는 페이 사업은 부산시에서 결정하는 겁니다. 일반 가맹점에 어떻게 수수료를 매길 건지.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이걸 지켜봐야 됩니다. 이건 아마 어떻게든 시행할 겁니다. 시행할 건데 신용카드처럼 모든 수수료 부담이 일반 가맹점에게 다 부담되지 않도록 심각한 역차별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지켜보고 정책을 요구할 건 요구하고 컨트롤할 건 컨트롤해야 되는 과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활성화 전망입니다. 이 페이를 만들어 놨는데 소비자들이 외면하고 사용 안 하면 아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소비자들이 사용을 해줘야 신용카드 결제에서 일정 부분 이걸 뺏어와야지만이
우리들이 스스로 부담해서 좀 들 수 있는데 과연 이게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냐, 그 부분이 문제입니다. 일단 정부에서는 이 제도 자체가 공공 플랫폼이기 때문에 신용카드와 같은 실패는 없다. 신용카드는 기본적인 구조로 해가지고 카드사의 배만 물려줬습니다. 그런 건 없다고 지금 공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소상공인들을 위한 최저 수수료 달성을 제일의 목표로 추진한다고 하고는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수수료가 좀 낮게 책정될 거라는 거는 아마 조금 의심의 여지는 없을 겁니다. 근데 문제는 어떻게 확산이 되느냐, 소비자들이 이 페이 결제를 이용을 하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내놓은 확산 전망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중앙부처에서 주는 혜택은 뭐냐면 소비자들이 이 페이 결제를 하면은 페이 결제 금액의 40%까지 소득 공제를 주는 겁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신용카드는 15% 소득 공제 주고 체크카드 30% 주고 있습니다. 이거를 페이 같은 경우는 40%까지 줘가지고 소비자들이 좀 이용하는데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했고, 나머지 교통카드 기능을 넣는다든지 아니면 주차장이나 각종 공공요금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든지 이런 정책들은 지자체별로 다르게 가져가겠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서울시에는 방금 말씀드린 이런 정책들을 넣겠다고 했는데 부산, 전남, 인천 다 시행할 때 이런 세부적인 혜택들은 다 다르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부산시가 얼마나 의지를 가지고 혜택을 쏟아붓느냐에 따라서 소비자들의 이용률이 좀 달라질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리고 조금 이게 활성화될 수 있다라고 전망할 수 있는 좀 긍정적인 요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간편결제 사업자들의 마케팅력입니다. 사실 이 사업은 정부가 명성을 다 깔아줬습니다. 공공 플랫폼 시스템 개발해가지고 이들 간편결제 사업자들한테 쓰라고 해주고, 그 다음에 아까 같은 여러 가지 각종 정부 혜택들도 여기 사업에 다 집어넣어 줍니다. 근데 대신에 수수료를 많이 받지 말라고 지금 정부가 잡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들 간편결제 사업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할까요? 돈 안 되는데 수수료도 제대로 못 받고 그냥 하는 신용만 하고 정부 눈치 보니까 신용만 하고 말까요? 안 그러면은 사활을 걸고 열심히 마케팅을 할까요? 제 판단으로는 열심히 돈이 안 되더라도 마케팅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인데 이들 사업자들이 지금까지는 오프라인 사업만 찾고 있다가 이제 온라인 사업만 찾고 있다가 오프라인으로 진출을 하고 싶어 하는 거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그런 굵직한 5개 이 간편결제 사업자들이 서로의 경쟁입니다. 초반에 서로가 회원을 많이 확보해야지만이 당장은 돈이 안 되더라도 나중에 다양한 사업을 부각시켜가지고 수익 창출은 나중에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제 생각으로는 이들 사업자들이 마케팅을 열심히 할 것으로 생각되고 이것이 이 페이를 활성화하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입니다. 여러 가지 매장 할인이라든지 첫 번째 결제 할인, 포인트 적립, 아니면 이모티콘이나 쿠폰 같은 걸 제공하는 그런 마케팅을 하지 않겠나 싶은 생각입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장점들을 설명드렸고, 이제 마지막으로 우려점입니다. 그럼 보완해야 되는 점은 뭐였는지 살펴봅니다. 첫 번째, 페이 제도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 여신 기능이 없다는 겁니다. 신용카드는 장점이 뭡니까? 결제를 물건을 지금 사면은 결제는 한 달 뒤에 해도 이자가 없다는 겁니다. 여신 기능이 있는데 페이에는 아직 여신 기능이 없습니다. 저번에 홍종학 중기부 장관이 페이에도 여신 기능을 탑재하려 준비 중이다 라고 공개석상에서 발언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말 그대로 준비 중인 겁니다. 검토 중인 겁니다. 앞으로 우리가 이 제도가 진짜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우리 상인들이 힘을 모아가지고 계속 감시하고 요구하고 하는 게 뒷받침돼야지만이 이 페이에도 여신 기능이 들어갈 수 있지. 안 그러면은 쉽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려점 두 번째, 아까 잠시 말씀드렸듯이 일반 가맹점에 대한 역차별. 제로페이도 분명히 비용이 발생합니다. 그 비용을 발생하는데 영세, 중세 가맹점은 제로라고 일단 선언을 했기 때문에 이 수수료 부과할 때는 일반 가맹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우리가 제대로 좀 지켜봐야 되고 좀 우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하나가 부산시가 얼마나 참여할 의지가 있느냐입니다.
잠깐 말씀드렸듯이 각종 이 지원 혜택은 지자체별로 다르게 적용될 겁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중기부하고 서울시가 이 정책을 지금 끌어당기고 있고, 나머지 부산이나 뭐 인천이나 경남 이런 데는 좀 딸려가는 입장이에요. 수동적으로 딸려가는 입장인데, 부산시가 이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좀 깨닫고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우리 상인들이 좀 만드는 게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자, 그리고 정책 대안 두 번째, 공공카드사 설립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공카드사의 기능이나 필요성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 실행 방안 두 가지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마지막으로 현재 공공카드사 설립에 대한 여건 및 분위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공공카드사의 기능 및 필요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간 카드사마로 운영되고 있는 현재 제도는 의무수납제라는 강력한 방패를 무기상하고 카드사들이 방만한 비용과 과도한 마케팅비를 지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비용을 가맹점, 특히 일반 가맹점에게 전가시키는 잘못된 구조 속에서 카드 수수료의 왜곡된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공공카드사를 설립한다는 것은 이 카드 수수료 제도의 공공성을 명확하게 강화시킨다는 겁니다. 공공성이라는 무기가 있기 때문에 가맹점과 소비자에 대한 홍보는 전 국가기관에서 할 수가 있습니다. 아울러 정부의 각종 세제 혜택이나 할인 제공이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이 기업의 목적은 수익이 아니고 오로지 유지 비용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따라서 기형적으로 바닥에 올라있는 카드 수수료를 대폭적으로 내리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이런 공공카드사가 생기면 민간 카드 사업자들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공공카드사를 운영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상인들이 공동 출자를 통한 방법입니다. 즉, 전국의 상인들이 공동으로 출자해가지고 상인들이 운영을 하는 겁니다. 여기에다가 정부에서 공공성을 부여해주는 방식입니다. 출자금은 최소 300억 내외 이상이 들 것이고, 운영비까지 포함해서 실질적으로는 아마 한 두세 배 정도 더 많은 돈이 들어가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까다로운 허가 절차와 규제를 이겨내야 하는 것도 필요하고, 그리고 아무리 공익 목적으로 운영을 한다 하더라도 특정 단체가 운영을 하는데 거기에다가 정부에서 여러 가지 공공성도 부여하고 지지를 한다는 것은 특혜성 시비가 좀 우려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방법은 현실적으로는 자본금 모으는 것도 그렇고 그렇게 쉽지 않은, 가능성이 높지 않은 방법으로 보겠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정부가 주도하는 방식입니다. 정부가 출자하거나 아니면 공적 자금을 투입시켜가지고 공기업 내지는 이에 준하는 기업이 운영을 하도록 하는 겁니다. 이거는 정치권의 의지만 있다면 설립하고 운영의 모든 장벽이 바로 해소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카드사하고 뱅사의 반발이 아마 거슬 겁니다. 로비도 엄청날 겁니다. 반대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려되는 게 공기업 특유의 방만한 경영으로 조금 제대로 가지 않고 배가 산으로 갈 수 있다는 그런 우려성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이 방법은 가능은 하지만 넘어야 될 산은 분명히 많아 보입니다. 다음으로 현재 여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확률이 많아가지고 아직은 이 공공카드사 설립에 대한 사회적인 여부가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일부에서 공공카드사의 요구를 하고 있는 것도 있지만 아직적으로 사회적 이슈가 크게 되지는 못한 상황입니다. 또 카드사 및 뱅사가 노조를 통해서 강력하게 반발할 것, 이것도 넘어야 할 산으로 보입니다. 한 가지 예로 공공뱅 사례를 보면은 2년 전인가 공공뱅사 설립하려고 거기에서 여전법 시행령까지 만들어가지고 했는데 뱅사들이 노조를 동원해가지고 강력하게 반발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직까지 공공뱅사 설립에 대한 의미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 공공카드사 설립에 대해서는 현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아니고 공정거래위에서 검토를
검토를 한다는 것은 아직까지는 담론 차원에서 이게 뭐 실효성이 있는지 전체적인 사회 정의에 대해서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한 그런 검토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추진한다면은 재원은 지금 좀 이야기되고 있는 게 선불 신용카드가 미사용돼가지고 남아있는 금액들이 1년에 한 50억 정도씩 발생합니다. 그게 수백억 사이에 있는데 이 재원을 투입하든지 아니면 정부에서 다른 재원을 충당하는 투입하는 그런 방법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아직은 부족한 이 신용카드사 설립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사회적 이슈로 부각시킬 수 있느냐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지금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단편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이 사안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입니다. 이상 공공카드사 설립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으로 카드 수수료에 대한 단체 교섭권을 쟁취하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렸다시피 여정법상 가맹점 단체를 설립할 수 있는 단체 설립권은 아래 같은 조건이 있습니다. 소상공인이니까 그리고 매출 2억 이하일 것입니다. 이것밖에 없습니다. 단체 교섭권에 대해서는 아무 언급이 없습니다. 여정법은 3억을 초과하는 가맹점은 카드사에 갑질을 할 수 있는 주체라는 시각이 아주 명확하게 박혔기 때문에 그것도 같은 일맥상통해가지고 이렇게밖에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중소상공인 모두에게 단체 설립권을 열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설립된 단체에 수수료 단체 교섭권, 수수료를 협상할 수 있는 단체 교섭권을 부여해야 됩니다. 의무수납제라는 이 족쇄를 채워놓고 힘도 없는 일반 가맹점을 스스로 갑질을 할 수 있는 존재라고 여기는 이 여정법의 시각을 고쳐야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방법이 뭐겠습니까? 이 방법은 아주 명확합니다. 여정법을 고쳐야 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정부하고 국회를 움직이게 만들어야 됩니다. 누가 해야 됩니까? 우리 상인들이, 우리들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의무수납제에 관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정법에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맹점 카드 결제를 거절하거나 사용자를 불리하게 못한다. 이 말이 결국 10원을 결제하더라도 의무적으로 결제해야 되고 수수료도 소비자한테 부담 전가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혹자는 이 의무수납제라는 것이 양날의 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장단점이 명확하게 있다는 건데요. 먼저 그들이 이야기하는 의무수납제의 좋은 점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의무수납제이기 때문에 정부가 수수료 인하에 개입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의무수납제가 아니면 정부가 어떻게 이래가 저래가 개입을 하겠냐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 정부 성향에 따라서 변수가 크기 때문에 이것도 장점이라 하기도 좀 그런 겁니다. 그 다음 장점이 소비자들이 결제 편의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소비자가 소비심이 상해가지고 매출 상승 효과가 이어진다는 겁니다. 이게 의무수납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논리입니다. 반대로 의무수납제가 좋지 않다는 논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아무리 소액 결제여도 무조건 카드 결제하는 그런 환경이 조성되기 때문에 수수료 부담이 증가될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의무수납제이기 때문에 우리 가맹점들이 카드 수수료 협상력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거의 없다고 봐야 됩니다. 이 협상력이 없는 게 의무수납제 때문에 기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카드사가 소비자 모집에만 올인합니다. 가맹점은 전혀 가로막히기 때문에 소비자 모집을 서로 경쟁적으로 하기 때문에 과도한 마케팅비가 지출되고 결국 그 부담이 가맹점에게 부담되는데 이 구조를 탄생시키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의무수납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의무수납제 폐지가 과연 가능한가? 여기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카드사하고 벤사도 아마 엄청나게 사활을 걸고 반대할 겁니다. 로비도 많이 할 거고. 그런데 더 심각한 게 소비자의 저항입니다. 소비자는 의무수납제 없어지면 현금 들고 다녀야 됩니다. 불편하다. 그리고 현금 영수증도 일일이 발행해야 되는데 그게 너무 번거롭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카드 혜택이 이게 큰데 이게 없어지면 카드 혜택이 줄어든다 하고 있습니다. 그럼 해외는 지금
업무수납제가 어떻게 되어 있을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업무수납제는 전 세계에서 우리 한국이 유일하게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에서 업무수납제를 했던 적은 있습니다. 근데 지금 다 없어지고 우리나라만 업무수납제를 실시하고 있고, 카드 수수료를 소비자의 부담을 증가시키는 것도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허용하고 있지 않는 나라도 점점 허용하는 추세로 바뀌고 있는 게 전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그렇다면 해법은 무엇일까요? 저는 소비자의 저항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완전히 그냥 폐지하는 건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완전 폐지가 힘들다면 타협점을 찾는 게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정한 금액을 정해놓고 일정 금액 이상은 업무수납제 그대로 하고 일정 금액 이하는 업무수납제에서 풀어주고 그런 타협점을 찾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두세 번 정도 10,000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 업무수납제를 없애자는 법안이 발표됐었는데 소비자들의 강력한 저항에 의해서 무산됐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저는 포기하는 것보다는 좀 더 금액을 낮추더라도 적절한 타협점을 찾는 것, 그리고 사회적인 이슈를 만들어가지고 소비자들도 설득하고 왜 이 폐지가 필요한지 이걸 좀 논리적으로 접근해서 타협을 하는 게 좀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소비자들한테는 우리 중소상공인 페이 같은 대체 결제 수단을 활성화시켜가지고 돈 없어도 신용카드 결제 안 해도 이 페이로 핸드폰으로 결제할 수 있다는 이런 제도들을 활성화시켜가지고 공감대를 좀 얻어내는 게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으로 카드 수수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 정책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이 발표를 마치고 나면은 다음 선수가 이제 여기에 대한 여러분들의 질문을 받고 좀 응답하면서 그리고 5가지 소주들을 가지고 토론을 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그 4가지 대안 정책에다가 플러스 수수료 인하 운동 그렇게 해가지고 5가지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의 의견을 모아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여러분들의 투표를 통해서 앞으로 우리 협회가 우리 상인들이 어떤 정책을 우선적으로 어떤 정책을 두 번째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를 결정을 이 자리에서 할 겁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결정되어 있는 것을 가장 최우선적으로 앞으로 협회가 나아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중소상공사협회 사무처장 김인성입니다.